네, 해외 환자 같은 경우에도요, 한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에요. 이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개인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반적인 정보, 그러니까 내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건 일반적인 개인정보라고 부르고요. 건강 관련된 정보는 민감정보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민감정보는 좀 더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의료기관은 일반 개인정보랑 민감정보를 둘 다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환자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동의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도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개인정보는 파기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되시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GDP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GDPR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연합에서 가지고 있는 유럽의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규정입니다. 이게 이제 한 2018년도 정도에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됐고, 이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GDPR 같은 경우는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개인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정보가 유럽연합 역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GDPR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요, 과징금이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냐면은 전 세계 매출의 한 4% 정도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내가 GDPR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그러면 내가 뭐 EU,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프랑스 이런 데에 내가 정말 병원을 지어서 나가는 경우만 GDPR 적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GDPR 적용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EU 연합 회원국에 진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요, EU 연합의 회원국의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GDPR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이 이제 회원국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어요. 뭐 프랑스나 해외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EU 내에 있는 정보 주체의 국내 유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서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면은 하나 이상의 EU 회원국 언어로 서비스를 주문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GDPR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뭐 병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병원 홈페이지에 보통은 저희가 상단에다가 뭐 이제 한국어 이렇게 클릭할 수 있고, 뭐 영어 클릭할 수 있고, 일어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독일어 클릭 버튼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GDPR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GDPR 시행된 직후에요, 그 일부 회사나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가요, 아예 EU 대상 서비스 자체를 선제 종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입을 법적인 피해가 크다 보니까 우린 적용 안 받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차단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 시행 초 2018년도에는요, LA타임스나 시카고 트리뷴 같은 그런 미디어 웹사이트에서는 아예 EU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예 그냥 그 사이트에 딱 접속하면 우리는 EU 소속 국가에서는 이 웹사이트 사용할 수 없다라고 공지가 떴던 적도 있고요. 저는 자문을 할 때 병원 홈페이지에서 EU 회원국 대상의 그런 그 국민들을 많이 진료하시는 경우 아니면 차라리 그 외국어 버튼에서 그냥 독일어나 프랑스어 같은 거 좀 빼시는 게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DPR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파질 수 있고 지키셔야 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차라리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피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적용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규정에 맞춰서 동의서도 보완을 하셔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도 선임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GDPR이 시행된 지가 좀 됐어요. 2018년 이후에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EU 연합으로부터 적정성 평가,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EU 연합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잘한다라는 그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꽤 많이 준비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뭐 연구도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모든 준비를 직접 진행하시기보다는 GDPR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보다 병원이 해외 환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컴플레인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갖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의 사전 사후 관리에 힘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환자가 이제 국내에 유입되는 것까지를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뭐 사전 관리라던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신 다음에 이제 환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연락을 할 때는 약간 좀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사전 관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전 사후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외국인 환자가 진료를 받은 이후에 본국에 돌아가서도 사후 관리가 적절히 될 수 있도록 해피콜 등의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는 언어가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통번역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돼야 컴플레인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 요구사항이 굉장히 섬세하게 통번역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판례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저희가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위암 수술했다 그러면 사실 뭐 흉터가 남거나 해도 위암이 치료가 됐다고 하면 진료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용 성형은 그런 거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환자들이 요구하는 게 섬세해요. 그러니까 최근 판례에서는 쌍꺼풀 인 아웃 라인, 그러니까 안에서 앞부분은 이제 인라인으로 나가다가 밖에 부분에서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인라인을 원했던 환자가 있는데, 그 의사가 그냥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끝까지 아웃라인으로 했다는 이유 자체로 내가 원한 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소송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보호 요구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교육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의료시장이 지금 굉장히 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의 의료시술이나 미용 성형수술의 기술의 경제력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좀 파격적으로 낮춰서라도 환자를 유치해야 되는 지금 출혈 경쟁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국인 대상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키워드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지역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를 의정부에 한다. 그럼 의정부 피부과 이런 키워드 마케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이럴을 하는 마케팅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검색 로직을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 그 자주 바뀌는 로직에 맞춰서 검색에 내 병원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문적인 로직을 가지고 있는 마케팅 업체를 찾아서 계속해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해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환자에 비해서는 보다 객단가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내국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의료기관에게 환자를 소개하는 것은 환자 유인행위라고 해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외국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원급은 30%까지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 사업자를 통해서 적극적 환자 유치까지 가능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나에게 오는 환자의 풀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외국인 환자까지 확장하는 건 장기적으로는 분명한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내국인 환자에 비해서 컴플레인 해결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내국인 환자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컴플레인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뭐 이제 리뷰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나쁜 글을 쓴단 말이에요. 악성 게시물을 쓰는데, 그러면 병원이 네이버 측에 정보 이제 블라인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가능한 이제 법적인 조치고요. 블라인드 요청하면은 나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네이버 측에서 곧바로 임시 비공개 처리를 해줍니다. 그 사이에 이제 리뷰들이 쌓이면은 리뷰가 밀려 내려가는 이제 효과가 생겨요. 뭐 한 달 후엔 다시 공개가 될 수는 있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 환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볼게요. 외국인 환자들은 보통 네이버 같은 그런 매체랑 친하지 않으니까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이제 나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네이버랑 다르게 이제 구글은 미국의 본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명예훼손죄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 같은 게 죄로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게 범죄다. 그러니까 범죄니까 이걸 이유로 이 게시물을 삭제해줘라. 아니면 이 게시자가 누군지 수사에 협조해줘라라고 해도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삭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악성 게시물 게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시고요. 손해배상액도 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외국인 환자는 진료를 위해서 잠깐 우리나라에 오신 환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이제 치료도 본국으로 보통 가세요. 그렇다 보니까 본국으로의 이송이라든지 또 본국에서의 간병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이 사람이 해외에서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는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낸 내역 같은 거를 세무사에 사실조회 같은 걸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를 벌던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를 벌던 사람인지 우리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산정이나 합의 도출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다른 것보다 환자에게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능숙한 통역인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에게 과거 병력을 확인하거나 알러지 이상 반응 같은 거를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의서 양식을 외국어 서식으로 미리 갖춰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만약에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뇌 손상이 생기는 경우 등을 대비해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동의서 같은 것도 꼭 구비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하는 법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등록 신청하는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를 다수 유치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는 미등록 사업자랑 유치를 하시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등록 업체랑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 사업자와 계약을 하시는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계약서 검토 등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보통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 자문을 하면서 이제 의료기관이랑 사업자 사이의 유치 계약에 대한 자문도 하고요. 유치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 자문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법률적인 제도 마련, 법규 마련, 그러니까 의료 해외 진출법이 있으면 여기에 시행령이 있고 뭐 이제 시행 규칙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 고시가 있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 자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보통 인바운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는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해외 의료기관 운영이나 개설 관련된 리서치도 진행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연구보고서들은 보통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을 들어가 보시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진행한 업무는 10개국의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조사를 했고 해외 원격 의료 관련 법률 제도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요. 예전에 그 한창 강남의 어떤 성형외과에서 섀도우 닥터가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섀도우 닥터가 뭐냐면 내가 상담을 할 때는 이제 대표 원장이 내가 수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자가 이제 마취가 들어가고 나면은 손바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대표 원장이 마취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봉직이나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의료인에게 이제 수술을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의사가 바뀌는 경우를 섀도우 닥터라고 그러는데요. 예전에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어떤 몽골 환자였는데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상담을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전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혹시 이거가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섀도우 닥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기에 해당이 돼요.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고 대표 원장이 수술하겠다고 해놓고 대표 원장이 아닌 사람이 마취 도중에 바꿔서 수술하는 거는 환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수술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속인 거라서 사기죄거든요. 근데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 일부 성형외과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게 외국인 환자들에게까지 알려져서 저한테 상담을 올 때 이거 섀도우 닥터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의료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강남의 척추관절 전문 병원에서 중동의 고위층 자제에 대해서 척추측만증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가 이제 본국에서 한 번 수술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수술을 이제 한국에서 하다가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의 천문학적인 배상 청구가 이루어져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원 홍보나 매출 진작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외국인 환자 진료라는 아이템 자체가 좀 단념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 사전 상담부터 입국, 진료, 시술, 사후관리,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의 모든 서비스가 외국인 환자 유치 에이전시와 함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있어서도 보통은 이제 외국인 환자를 내국인 환자보다 좀 비싸게 받으시는 건 일반적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내국인 환자에 비해서 지나치게 고가의 진료비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환자들도 바보가 아니다 보니까 정보가 공유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한국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술인데 내국인 환자한테는 뭐 300만 원 받는 걸 우리한테는 1000만 원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입소문이 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을 책정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환자가 본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본국에서의 이상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